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3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60대 여자예요. 혼자 사는 게 적적해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3마리가 되었고 이 녀석들 덕분에 하루하루 웃으면서 살고 있어요. 한때는 웃는 것조차, 아니 숨 쉬면서 살아있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다 지나간 일 묻어두고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기억들 때문에 이곳을 찾았어요. 믿을 수 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지금은 가족도 없이 강아지들 가족 삼아 살고 있지만 한때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었어요. 세 가족이 함께 살았던 그때를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그려져요. 찰나였지만 그땐 행복했으니까요. 제 인생에 단 한 명의 남자였던 남편을 만났던 때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저는 5남매 중에 유일하게 여자였어요. 자식 중에 저만 딸이라 어릴 때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았고요. 동네에서 유지로 계시던 아버지 덕분에 여자라는 성별에도 큰 제한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고등학교까지만 허락이 되었어요. 저는 책을 좋아했고 지식에 대해 호기심이 많아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대학을 보내주지 않는 아버지께 불만이 많았어요. 나도 오빠처럼 대학에 보내주세요, 아버지.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충분해. 싫어요. 나도 더 공부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자가 대학 가서 뭐하게? 그냥 좋은 집안에 시집이나 가면 되지. 시집 가서 엄마처럼 평생 살림만 하고 살라고요? 그게 어땠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면서 사는 게 여자 행복이지. 뭘 더 바라냐?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아버지. 시끄럽다. 시키는 대로 그냥 해. 집안의 장남이셨던 아버지는 고집이 대단하셨고 하나뿐인 딸이지만 본인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저는 이후 신부 수업을 하게 되었고 조신하게 지내다가 집에서 정해준 혼초에 시집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기심도 많고 남자 여생들만큼 잘할 자신이 있었던 저는 그런 생활에 염증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려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또 책 읽고 있니? 여자가 많이 알아서 좋을 거 없다. 책 보는 거마저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거라도 안 붙들고 있으면 저 정말 힘들어요.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어, 이거사. 그게 내 맘대로 돼요? 아이고, 순리대로 살아. 뭐하러 힘들게 그래.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제 말을 들은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땐 제 감정만 앞서서 머릿속에 억울한 생각만 가득했기 때문에 미처 엄마 생각을 못하고 말에 막 해버렸죠. 등 돌리고 있던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셨을지 지금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철없던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부 수업을 한창 받고 있을 때 동네에 식물 연구를 하는 박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던 그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식물 생태계를 연구하고 계셨고 현장에서 연구차 저희 동네에 오셨다고 했어요. 마침 그 박사님이 쓰시던 사무실이 제 친구 아버지 건물이었는데 연구를 도와줄 학생을 찾는다는 말이 들렸죠. 간단한 자료 정리가 필요해서 몇 시간만 일을 하면 된다는 말에 제가 나서서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너 진짜 할 수 있어? 네 아버지가 아시면 혼나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만 하는 건데 뭐. 맨날 늦게 오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 나 진짜 하고 싶어. 네가 하고 싶다면 박사님께 연결시켜줄 순 있는데 진짜 괜찮겠어? 걱정 마. 꼭 하고 말 거니까. 저는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아냈어요. 물론 엄마도 반대하셨죠. 아버지 하시면 난리날 짓을 한다고 야단도 치셨고요. 하지만 집에서 꽃꽂이나 요리 배우는 일들이 제 적성에 너무나 맞지 않았어요. 서너 시간만 하면 되는 일이니 기분 전환 삼아 하겠다면서 신부 수업도 잘 받겠다고 말씀드리고는 허락을 받아냈죠. 엄마도 더 이상 말리기 힘드셨는지 한숨을 쉬시며 허락해 주셨고요.
며칠 뒤에 저는 그렇게 바라던 연구실에 가게 됐고, 박사님을 처음 본 순간 저는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볼 수 없던 학구적인 모습, 그리고 사투리를 쓰는 저와 달리 서울말을 쓰는 말투에 완전히 매료돼 버렸어요. 마치 지금의 여학생들이 아이돌을 만났을 때의 기분이랄까요? 곁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 누구도 들어온 적 없던 제 가슴에 그 사람이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혜선 씨, 오늘은 이것만 정리하고 가면 돼요. 네, 혜선 씨가 도와줘서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잘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돈 받고 하는 일인데요, 뭘요. 고작 몇 시간 하는 일 돈도 안 될 텐데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내가 사줄게요. 정말요? 그럼 내일 점심 사주세요. 내일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고 오전에만 일을 하면 됐기에 그 사람에게 점심을 사달라고 했어요. 연구실에서 매일 보는 것도 좋았지만 밖에서 따로 만나고 싶기도 했거든요. 일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만나고 싶었어요. 제 말에 잠시 멈칫하던 그는 곧 좋다고 했고 다음날 우리는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남자랑 단둘이 식사를 하는 경험은 저에게 처음이어서 얼마나 심장이 떨리던지 그 사람이 사준 경양식 돈가스가 무슨 맛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하며 밥을 먹었어요. 친구는 나이도 많은 아저씨가 뭐가 좋으냐고 했지만 제 눈에는 영화에 나오는 근사한 왕자님처럼만 보였어요.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저는 용기 내어 고백을 했어요. 당돌하게 느껴지시죠? 겨우 22살밖에 안 된 여자가 37살 남자한테, 그것도 같이 일하는 사이에 사랑 고백을 한다니. 세상 물정 모르고 부모님 그늘 아래서 편하게 자란 저는 당시 모든 일에서 자신만만했어요. 여자라서 당하는 차별이 많았던 그 시대에 저 같은 성향은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신한 맛이 없다며 동네 남자애들도 저를 보며 수군거렸으니까요. 조용하고 청순가련한 여자들이 인기 많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사람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자라도 봐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첫 고백은 실패로 끝났어요.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충분히 좋은 남자 만날 거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던지. 입을 뒤집어 쓰고 한참이나 울어서 다음날 눈이 퉁퉁 부어 있어서 밖에도 못 나갈 정도였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 저는 다시 고백을 했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랬죠. 박사님, 아직도 저랑 연애할 생각 없으세요? 혜선 씨, 저 끈질겨요. 박사님이 저를 여자로 봐주실 때까지 계속 고백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이러지 말아요. 나는 어차피 여길 떠날 사람이에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 그럼 되잖아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저 어차피 여기 계속 있어도 생판 모르는 남자한테 시집가요.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길 떠나는 게 나아요. 정말 날 사랑해요? 네,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가슴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을 했더니 결국 그 사람도 저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바람대로 우리는 연인이 될 수 있었고요. 그 사람과 연애하는 동안 정말 달콤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첫사랑이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죠. 우리는 일이 끝나면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면서 데이트를 즐겼고 그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곧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어요. 연구가 끝나서 떠날 시간이 된 거죠. 연인이 된 지 겨우 8개월. 다 알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저는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나이차가 많이 나서 선뜻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지를 못했고요. 슬프지만 저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다고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그 사람을 따라 집을 떠날 생각까지 했는데도 저를 받아주질 않았고요. 하루하루 이별을 앞둔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을 때 저와 그 사람의 사이를 아버지가 아시게 됐어요. 우리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서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 같았죠. 내가 동네 망신 싫어서 얼굴에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다 큰 처자가 남자랑 벌건 대낮에 손잡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 돼? 여보, 그렇게 역정 내지 말고 조용히 다 계세요. 내가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어? 당신은 도대체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시집 가기 전에 조신하게 집에 있으랬더니 왜 밖으로 돌려? 아버지, 저 그 사람 사랑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너보다 나이가 한참 많던데 그런 놈이랑 네가 왜? 나는 허락 못해. 절대로 안 돼. 깔끔하게 정리해라. 아버지는 많이 화를 내시며 저에게 그 사람과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외출 금지도 내려져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셨고요. 곧 있으면 그 사람도 떠나야 하는데 제 마음은 더 급해졌고 초조한 마음에 결국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떠나는 날 전날 밤에 부모님이 모두 잠드신 뒤 몰래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그 사람을 찾아가 같이 떠나자고 했어요. 생각지도 않는 제가 갑자기 나타나 깜짝 놀란 그는 눈빛이 흔들리며 결국 제 결정을 따라줬고 그 밤에 저는 태어나 줄고 살던 그 동네를 떠나게 됐어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 편지 한 장 달랑 써놓고 집을 나간 딸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을지 제가 나이를 먹고 부모가 되니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질렀는지 뒤늦게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방법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분명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시집가게 될 것이 뻔했고요. 그렇게 억지로 시집가고 싶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제 마음은 그 사람에게 온통 빠져 있었으니 그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고요. 야밤에 도둑처럼 살던 동네를 떠나 그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객도 없이 조촐하게 우리만의 결혼식을 올렸고 살림을 차리게 됐어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그의 집에 처음 갔을 때 시어머님이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어찌된 일인지 묻는 어머님께 이실직고하면 돌려보내실까봐 고아라고 속이며 그곳에 눌러앉았고요. 나중에 어머님 말씀이 제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바라하셨대요. 하는 말투나 행동들이 어디서 잘 배운 사람이었고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에 고아처럼 보이지 않으셨대요. 제가 거짓말한 것을 알고 계셨지만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차마 돌려보내지 못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덕분에 우리는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직업이 박사였지만 살림이 그리 여유롭진 않았어요. 식물 연구가 그리 돈 되는 일도 아니었고 정부 보조금으로 연구를 이어가는 게 다인지라 많이 열악했어요. 그렇다고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홀어머니와 겨우 먹고 살 정도여서 하나하나 아끼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 결혼했다고 해서 남편만 바라보고 고상하게 생활할 수가 없었죠. 뭐라도 하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했어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진하게도 박사 남편이라고 제가 박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혼자 그렇게 여긴 거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 더더욱 책은 멀리하게 되었고요.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 줘요? 아버님 제사 있어서 장 봐야 하는데. 아, 벌써 그렇게 됐어? 생활비 좀 더 챙겨줘요. 제사랑 어머니 생신도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해요. 알았어. 연금이 들어온 대로 바로 줄게. 다음 달에는 우리 우영이 돌인 거 알죠? 그럼 알지. 돌상이라도 차려줘야 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 연구비만 들어오면 한시름 놓을 수 있어. 네? 늘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제가 틈틈이 일해서 돈을 보태고는 했는데 갓난쟁이를 두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오로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에 의지해서 살아야 했거든요. 어머님도 몸이 편찮으셔서 늘 누워 지내시니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고요. 아들도 점점 자라는데 옷도 제대로 사줄 수 없었고 저 또한 새 옷을 사 입은 지 까마득할 정도로 생활에 여유가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박사라는 직업이 허울만 좋고 실속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과 너무나 다른 현실에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부모 형제까지 버리고 사람 하나 믿고 타지에 왔는데 예상치 못한 생활고에 많이 힘들었고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한탄할 수도 없으니 참고 살 수밖에요. 그래도 그 와중에 희망은 있었어요. 남편이 늘 조금만 기다리라며 논문만 인정을 받으면 출세할 수 있다면서 힘들어도 참아달라고 했어요. 자기 하나 믿고 타지에 따라온 제가 왜 눈에 안 밟히겠어요? 늘 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고 해줬고 꼭 편히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줬기에 힘들어도 참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교수님들과 워크숍이 있어서 지방에 다녀오게 됐는데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대형 화물차에 충돌했는데 그 여파로 차에 불이 났고 미처 피하지 못한 남편은 그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사고가 났다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날 우리 아들의 첫 돌이었어요. 저녁 먹기 전에는 집에 온다고 했던 남편이 아들 생일날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거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급히 아들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찾았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 남편을 내 눈으로 보고서야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여보 눈 떠봐, 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여보 눈 떠. 눈 뜨란 말이야.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당신 의사지. 내 남편 살려내. 살려내란 말이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울어도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같이 아들 생일을 축하해 주자고 아들 생일이라 소고기 사라고 돈도 많이 주고 갔는데 결국에 같이 미역국도 못 먹고 떠나버린 무정한 사람. 먼저 가버리면 나랑 아들은 어떻게 살라고. 저는 죽은 남편을 바라보며 살아갈 희망을 모두 잃고 말았어요. 시어머님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혼절하셨어요. 그 충격이야 아내인 저보다 더 하셨을 거예요.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제대로 식사도 못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도 저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한동안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저희를 더 힘들게 한 게 있었는데 바로 돈이었죠. 그게 말이 돼요? 멀쩡한 사람 저 세상 보내놓고 보상금이 제대로 없다뇨. 그게 운전자가 보험을 들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상금에서 제외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 개죽음 만들어도 유분수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순 없어요. 우리 식구들 어떻게 살라고. 이럴 순 없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남편이 죽고 바로 수입도 끊어졌는데 보상금도 제대로 줄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타고 있던 차에 동승자에 대한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법과 보험에 관련해선 무제한이었던 저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맞설 수가 없었고 결국 사람은 죽었는데 보상금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돼 버렸어요.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연구를 하던 내 남편은 그렇게 저희에게 남긴 것도 없이 떠나버렸고 그 이후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했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던 중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 그만 돌아가시게 됐고요. 아들을 먼저 보낸 충격에 결국 생을 달리하시게 되었어요. 남편이 죽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초상을 지내고 돌진한 아들과 단둘이 남은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긴 재산도 없고 기댈 곳 하나 없으니 생각나는 곳은 친정밖에 없더군요. 집을 떠나온 지 7년이나 지났고 그동안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기에 찾아가는 게 무척 힘들었지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어렵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족을 다시 만난 기쁨이 아닌 괴로울 정도로 슬픈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왜 이제 찾아온 거야? 오빠, 그동안 잘 있었어? 엄마가 널 얼마나 찾으셨는지 알아? 엄마?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지.
엄마 돌아가셨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암으로 돌아가셨어. 늦게 발견돼서 어쩔 수 없었다. 거짓말이야. 이 자식, 진작에 찾아왔어야지. 너 뭐하는 자식이야? 남자가 그렇게 좋았어? 부모 자식 간 연도 끊을 정도로 꼭 그래야 했냐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연락을 끊었던 그 7년의 시간 동안 엄마는 병과 싸우다가 힘들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저를 찾았다는 오빠의 말에 땅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건강하시던 아버지도 충격이 쓰러져 몸져 누워 계시다는 말에 제가 저지른 불효 때문에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마치 두 분 다 저 때문에 그리 된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저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 곁에 섰어요. 살이 다 빠져서 뼈밖에 없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흐느껴 울고 있자니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냐? 아버지, 저 혜선이에요. 혜선이? 진짜 혜선이야? 네, 저 맞아요. 왜 이렇게 되신 거야, 아버지? 왜 이제서야 와? 네 애미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누워 계시던 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저를 안아주셨어요. 집을 떠난 건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몸이 얼마나 왜소하던지. 예전에 그 강하고 건장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른 아버지의 등을 만지며 저는 숨죽여 울었어요. 오빠는 그 사이 장가를 들어 가족을 만들었고 동생들도 학업에 막바지에 있거나 졸업 후 취업을 해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어요. 저와 제 아들을 하나같이 반가워했지만 말할 수 없는 서먹함이 우리 사이에 있었고 저는 혼자 질책감에 형제들과 눈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가 병을 얻으신 것도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았고요. 결국 저는 의지하려고 찾았던 친정과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슬픈 오빠와 동생들에게 제 상황을 알릴 수가 없었죠. 염치 없는 짓은 그만해야 했어요. 그 후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나에게 남은 건 이 아들이 전부였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죠.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오로지 자식만 잘 키울 생각으로 이 약물과 악착같이 살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건장한 어른으로 자랐어요. 아들은 아빠를 닮았는지 머리가 참 비상했는데 공부를 곧 잘해서 학교에서 늘 상을 타오곤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는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죠. 주로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하며 학교에선 외톨이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도 불려가서 담임 선생님과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자식 문제는 참 내 맘대로 되지 않더군요. 아빠 없는 아이라고 혹시 놀림받을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 학교를 다 마칠 때까지 단짝 하나 만들지 못했어요. 엄마 된 사람으로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벌써 네가 대학교를 졸업한다니. 그동안 공부한다고 애썼다. 아니에요, 엄마. 공부는 남들도 다 하는데요, 뭐. 그래도 없는 집에 태어나서 아등바등 했는다고 네가 고생했지.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고 힘들었지? 친구가 뭐 필요하다고요. 나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데. 나는 오히려 혼자 다니는 게 더 편해요. 그랬니? 네? 이제 취업됐으니까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드릴게요, 엄마. 돈 벌어서 너 장가 가고 해야지. 엄마는 알아서 할게. 내 신경 안 써도 돼? 혼자 힘들었을 텐데도 괜찮았다고 말하는 아들이었어요. 성적이 좋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저에게 돈 걱정 안 시키겠다고 하는 아들이 얼마나 듬직하던지요. 솔직히 저는 아들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잘 맞는 짝 만나서 올바른 가정 이루고 사는 것,
그것 하나만이 제가 바라는 전부였죠. 하지만 아들은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한 것처럼 연애도 잘하지 못했어요. 가끔 직장 동료 주선으로 소개팅도 나가고 하는 것 같았지만 나이 30 중반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더군요. 곁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 걱정으로 애가 타들어갔고요. 노파심에 선차를 만들어 얘기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저에게 신경을 끄라고 했어요. 혼자 자라서 그런지 고집은 또 지나 센지 억지로 인연을 만들 수 없어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여자를 하나 소개한다고 했어요. 얼마 전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고 혼자 핸드폰을 보면서 히덕거리길래 뭔가 있구나 싶었는데 마침내 여자가 생긴 거더라고요. 아들이 처음으로 소개시키는 사람이니 어떤 여자인지 기대가 됐어요. 만나기로 한 날 가진 옷 중에 가장 고운 옷을 골라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지 큰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아들과 함께 나타난 아가씨는 옷차림부터가 제 취향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속옷이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짧은 스커트에 타이트한 상의 때문에 제 눈을 들 곳이 없었어요. 화장은 또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뿌린 향수 냄새에 음식 냄새가 가려질 정도였죠. 그래, 우리 우성이랑 어떻게 만났어요? 오빠가 제가 일하는 곳에 놀러 왔어요. 거기서 만났죠? 아, 아가씨도 그럼 연구원이에요? 아니요? 저 술집에서 일하는데요? 뭐라고요? 왜요? 술집이라서 안 좋으세요? 이봐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런 질문 하시면 우리 세이가 안 좋아해요. 우소가. 오빠, 어머니한테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말 안 했어? 엄마랑 다 얘기된 거야. 세이야, 신경 쓰지 마. 당당하게 술집에서 일한다는 여자의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한테 인사까지 할 정도면 둘이 결혼까지 생각한 모양인데 내 며느리가 술집 아가씨라뇨. 너무 기가 차서 그날 먹은 음식이 꽉 막힌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이란 놈은 뭐가 좋은지 옆에 찰싹 붙어선 지 엄마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런 아들이 아닌데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서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저는 결국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어 자리를 떴지만 그날부터 저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서가, 너 그 아가씨랑 결혼할 거니? 그거 절대로 안 된다. 그냥 연애만 해. 엄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그래, 남녀 사이 연애는 할 수 있지. 하지만 결혼은 안 된다. 나는 그런 여자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 엄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세이가 어때서요? 세이가 술집에서 일해서 싫으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러신다면 저 엄마한테 실망스럽습니다. 엄마 이런 분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세이가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시면서 색안경 끼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색안경 끼고 무조건 싫다 한다며 저에게 실망스럽다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 기가 찼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술집 여자랑 결혼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뱃속에서부터 좋은 것, 이쁜 것만 보며 키워낸 자식이에요. 과일을 먹어도 좋은 건 아들 주고 나는 험한 거 먹으면서 항상 내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인데 어느 누가 그런 결혼을 반기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제 속은 알지도 못하고 아들은 저더러 실망스럽다는 말만 해대더군요. 억장이 무너져도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제발 결혼만은 하지 않길 바랬는데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예 결혼 통보를 하면서 반대해도 하겠다며 못을 박았고요. 나이는 먹을 대로 먹은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둘의 결혼식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과 그 술집 여자는 결혼식을 올렸고요. 멋지게 예복을 입은 아들을 보는데 먼저 죽은 남편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집을 뛰쳐나와 둘이서 결혼식을 올렸을 때 그때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땐 이렇게 나 혼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낭배원과 행복한 미래를 꿈꿨었는데
먼저 죽은 남편이 가엾기도 하고 내 인생이 기구하기도 하고 참 복잡한 기분이 들더군요. 다시 생각해보니 아들의 고집이 저를 닮은 것 같았어요. 내 부모가 내 고집을 꺾지 못하신 것처럼 저 또한 내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으니까요. 모전자전이라고 고집스럽다고 탓을 할 게 아니더군요. 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을 이왕 결혼을 했으니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수밖에요. 어머님, 자꾸 잔소리 하실거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우리가 뭘 해먹다 알아서 해요. 왜 자꾸 오셔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돈을 달라고 했니? 우석이가 벌어오는 돈 조금이라도 적금 나는 말이 그렇게도 듣기 싫으니? 우석씨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둘 생활비 쓰기에도 빠듯해요. 남는 돈도 없는데 무슨 적금이에요. 왜 돈이 적어? 네가 나가서 벌어봐. 그 돈 벌 수 있을 것 같니? 왜 못 벌어요? 저 일할 때 우석씨보다 돈 더 잘 벌었거든요? 너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결혼 후 분가를 해서 따로 살림을 차려줬어요. 괜히 시어머니라고 자주 들리면 싫어할 것 같아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가 반찬도 갖다 주고 제철 과일도 챙겨주고요. 제 딴에는 서툰 살림 실력에 보탬이 되라고 그리한 건데 적금 넣으란 소리에 그런 모진 소리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에게 술집에서 제법 돈벌이가 좋았다는 얘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결혼도 했고 아들 혼자 벌어 살림하니 아껴서 쓰는 게 맞는 거죠. 아이 없을 때 돈 모아둬야 나중에라도 쓸 수 있을 테니 그리 말한 건데 며느리가 그렇게 발끈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화가 나서 한마디 했지만 지지 않으려는 걸 보고는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에게 알리려다가 괜히 부부싸움 될까 참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 오더군요. 엄마, 수희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걔가 뭐라 하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면서 다시 일하러 나간대요. 뭐? 일하러 나간다고? 술집에 다시 나간다는 거냐? 몰라요. 아이씨.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요. 너 지금 나더러 너네 집에 오지 말라는 거니? 엄마 나 알잖아요. 나 사람 잘 못 사귀는 거. 새이라서 결혼까지 했고. 나한테 진짜 고마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봐줘요. 너 대체 왜 이러니?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냐? 내가 너 이렇게 키웠어? 엄마도 다 이혼하는 거 싫은 거 아니에요. 당분간 제가 연락할 때까지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과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신장을 부여잡고 숨을 골라야 했어요.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나더러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무리 여자가 좋다 해도 부모인 저에게 이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라는 여자는 어떻게 다시 술집에 일하러 나가겠다고 하는 건지. 우리 집안을 대체 어떻게 보고 이러는지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했어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죠. 그 일이 있고 아들 집에 왕래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온다 하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절 발길을 끊어버렸죠. 맘 같아선 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모질게 그러지는 못하고 그렇게라도 얼굴을 봤어요. 제가 언짢아 한다고 눈 하나 깜짝할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애매하게 지낸 지 3년이 훌쩍 지났어요. 하루하루는 속이 상해서 힘들었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르더군요.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꽉 잡혀 살았고 임신은 생각도 없이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어요.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고 계절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제 생일이라고 찾아와선 케이크 하나 내놓는 게 다였고요. 볼 때마다 명품 가방이 바뀌었지만 시애미가 되어서 뭐라 하지도 못했어요. 취직하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던 아들은 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애미는 나 몰라라 하고 있었고요. 저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았어요. 결혼까지 했으니 알아서 살겠지 싶어 제 노후나 걱정하며 지내는데 남편 제사가 있어 오랜만에 집에다 모였어요. 니들 아이는 안 가질 생각이니? 엄마,
왜 이런 말도 못해? 또 나 때문에 술집에 일하러 갈 거니? 엄마, 왜 그래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법도 해요. 웬일이니, 니가? 저도 임신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좁잖아요. 아이 낳으면 물건도 많아질 텐데 적어도 40평 이상은 되어야 육아도 하죠? 뭐? 네가 배가 불렀구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합가해요, 어머님. 뭐? 합가? 웬일인지 며느리는 저더러 합가를 하자고 했어요. 그 입에서 나올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죠. 며느리는 그동안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합가에서 늦었지만 살림을 배우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저 이제 임신도 하고 어머님께 살림도 배울게요. 저도 엄마가 없어서 제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어머니께 잘해보고 싶어요.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안 하던 짓을 하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와닿지 않았어요. 당황해서 놀란 표정을 짓고 있으니 아들까지 나서서 말을 거들었어요. 그래요, 엄마. 우리 합가에서 같이 살아요. 엄마도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시잖아. 그동안 서운한 맘 다 잊으시고 같이 삽시다. 네? 그동안 잘못했다면서 며느리와 아들이 합세해서 얘기를 하니 얼어있던 제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저도 왕래 없이 지냈던 지난 시간들이 외롭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기에 점점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마음이 기울었고 결국 합가하기로 결정이 났죠. 제가 살고 있던 집과 아들네 집을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신축 건물에 평수도 커서 어른 셋의 아이까지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아파트로 골라 계약까지 했죠. 아들은 저와 같이 살게 돼서 좋다면서 자주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도 같이 살게 되면 잘하겠다고 하며 안부 전화를 하루에 한 통씩 걸었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들던 며느리였지만 그렇게 자주 통화를 하니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도 같았어요. 저희 집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 같이 밥해 먹고 잠도 자고 가고 그래서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다 남편이 하늘에서 마음을 써주고 있나 보다 그렇게 여겼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구축이라 그런지 빨리 팔리지 않아 아들네가 먼저 이사갈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저는 뒤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겨우겨우 가격을 맞춰 집을 팔고 저한테 있는 돈까지 합해서 3억을 며느리 통장으로 보냈죠. 얘야, 방금 돈 송금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네, 어머님. 여기 마무리하고 곧 가마. 알겠어요? 그래. 아파트 대출을 한 게 있어서 며느리에게 주며 대출을 갚으라고 한 뒤 살던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아들이 중학생일 때 구한 집이었는데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겨우 살 수 있었죠. 그때는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저 혼자 벌어 살 수 있었는데 그동안 가격이 올라서 그래도 3억이란 돈을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터잡고 살았던 동네라 아쉬움이 컸어요.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고요. 더 좋은 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생길 것이라 여기며 마음을 갈무리한 뒤 며느리가 있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 1층 현관에서 벨을 누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적어준 종이를 다시 확인하고 호수를 눌렀지만 연결음만 들릴 뿐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이상한 생각에 전화를 걸었어요. 세아가, 나 1층에 도착했다. 문 열어다오. 어머님, 그 집 아니에요. 뭐? 우석이가 적어준 대로 왔는데? 어머님 찾아오실까봐 다른 아파트 알려드린 거예요? 뭐라고? 며느리는 살살 웃는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합가할 생각이셨어요? 왜요? 아들 이혼남 만드시게? 이게 저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그리고 좋은 데서도 못 살겠더라고요. 덕분에 저한테 어울리는 집으로 이사와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머님 능력 좋으신데 알아서 사시고 나중에 또 기회되면 배워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하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하니? 내 아들이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어머님, 우석씨 더 이상 어머님 아들 아니에요. 제 남편이죠.
다 큰 자식 왜 끼고 살려고 하세요? 알아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걱정 그만하세요.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야, 야! 뚜. 기가 차게도 정신 나간 그 여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 어퍼를 뒤집어 놓은 말만 잔뜩 한 채로요.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아들이 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후서가, 새아기가 나한테 거짓 주소를 알려줬어. 난 이미 돈을 다 보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 죄송해요. 뭐라고? 우서가, 나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세이는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엄마, 죄송해요. 전화 끊을게요. 우서가,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급히 걸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요. 아들이 나를 버리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풀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작아서 저를 이렇게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느리는 둘째치고 아들이 나를 속이고 버리다니. 옛날 고려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추스려 부려 했지만 억울해서 터진 눈물은 도무지 멈추지가 않았어요. 생판 처음 보는 남들도 나를 챙기는데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은 한겨울에 저를 내다 버리다니. 너무나 안쓰러워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다가 겨우 울음을 그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60이 넘은 나이에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추운 겨울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으니 당장 그날 밤도 문제였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체온이 떨어져 몸이 덜덜 떨렸어요. 어디든 따뜻한 곳에 들어가야겠다 싶어 일어났는데 지갑에 돈이 없었죠. 통장에 남은 잔고는 겨우 50만 원.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착잡한 기분으로 은행으로 가 돈을 찾았어요. 10만 원을 찾아야 할지 50만 원 전부를 찾아야 할지 고민하며 잔액을 확인하는데 문득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찍힌 게 눈에 들어왔죠. 잔액란에 찍힌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화나서 다리에 힘이 쭉 풀려버렸어요. 잠시 잊고 있었던 돈이 그날 들어왔더군요. 통장에 찍힌 잔액은 100억하고 50만 원. 50만 원은 원래 있던 돈이었고 그날 새로 입금된 돈이 100억이었어요. 그 돈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유산을 나눴는데 제 몫으로 받은 산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관리를 잘 못해서 오빠한테 맡겼었는데 그곳이 골프장으로 개발이 되면서 팔린다고 하더군요. 친정 식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알아서 해달라고 하고는 잊고 있었는데 그 산에 매매한 돈을 오빠가 저에게 그대로 보내준 거였어요. 내가 낳은 자식은 나를 버렸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와 오빠는 연락도 잘 하지 않는 저를 끝까지 챙기고 있었어요. 잔액이 찍힌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는 또 한 번 울컥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식마저 나를 버리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기댈 곳이 또 있었던 거예요. 내 핏줄이 나를 챙기고 있었어요. 이후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의 말대로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 키워주고 먹여준 것만으로 아들에게 해줄 건 다 해줬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산에 판 그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60평 아파트였는데 돈 아끼지 않고 삐까뻔쩍하게 꾸민 뒤 아들 내일을 초대했어요. 전화는 받지 않길래 문자를 보냈는데 집 주소를 보고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디냐고 꼬치꼬치 묻길래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물까지 사서 왔더군요. 어머님, 여기 누군 집이에요? 오랜만이구나. 아, 네. 잘 지내셨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네? 내 집이라고. 엄마 뭐야?
로또 당첨됐어? 로또가 뭐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저는 유산으로 받은 산을 처분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둘 다 눈이 동그래져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더군요. 엄마,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 내가 왜 해야 하는데? 왜냐니? 당연히 나도 관계자니까. 너 나랑 더 이상 관계 없어. 헤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장난 좀 쳤다고 그러세요? 장난이라니. 그러잖아 한겨울에 저를 쫓아낸 게 장난이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날 그 차가운 맨바닥에 앉아 울었던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 얼굴을 가차없이 때려버렸죠. 찰싹. 엄마! 어머님, 뭐 하는 짓이에요?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냐? 장난? 그게 장난이었다고?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나를 물먹여? 아니, 그게... 엄마, 그렇다고 사람을 때리면 닥쳐. 더 이상 나는 너 아들로 생각 안 한다. 네가 니처럼 작다하고 날 노숙자 만들었던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번에는 내가 널 버릴 거다. 내가 너랑 연 끊을 거라고. 아니, 엄마라는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난 할 만큼 했어. 그동안 너 먹여주고 키워주고 3억도 줬잖아. 그 정도면 훌륭한 부모지 안 그러니? 지금 있는 재산은 나 죽을 때 너 땡전 한 푼도 안 줘. 모두 사회에 기부할 거야. 네 몫은 없으니까 그리 알아.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들 안 주고 누굴 준다는 거야. 재산을 기부할 거라고 하자 며느리와 아들이 제 발목을 붙잡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욕심쟁이들. 저한테 돈이 있는 걸 알고는 또 엄마, 어머님이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데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저는 그 둘을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다신 보지 말자고. 제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연락처도 바꿔버렸죠. 그 후 친정으로 가서 친정 식구들에게 다시 사과를 했어요. 지난날 저 때문에 힘들었을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제사를 제가 지내기로 했죠.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모시려고 해요. 요즘 너무 마음이 편해요. 강아지 3마리는 저를 배신할 일도 없고 오로지 제 사랑만을 바라며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고 있고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게 좀 걱정이지만 세상 순리를 사람이 거스를 수 있나요? 이렇게 천천히 늙어가면서 제 마지막을 맞이하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따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참 많이 보고 싶네요. 꿈속에서라도 뵙고 싶은 내 부모님. 부디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빌고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